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69 최정숙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평생 후회하게 된, 아니, 어쩌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바로 그 결정에 관한 것이에요. 아들 민수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던 강남의 그 아파트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주었던 날 말이지요. 생각해보면 그 집은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남들 쉴 때 한 번 더 움직이며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곳이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 펼쳐놓고 장사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붙어서 물건을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지요. 우리 민수 좋은 데서 공부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오기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민수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게 그 집은 단순한 벽돌 건물이 아니었어요. 제 젊음과 눈물을 고스란히 바쳐 얻어낸 삶의 훈장 같은 공간이었지요. 그런 소중한 집을 아들 내외가 편히 살도록 내어주고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의 작은 집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었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들 민수의 전화 한 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응, 민수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훈이랑 지아 교육 때문에요. 아무래도 저희는 강남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더군요. 어머님, 주변 학원이며 학교며 애들한테는 여기가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애들이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 금 같은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클 수만 있다면 이 늙은이의 남은 인생이야 어디서 보내면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할머니의 마음이고 또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알겠어. 그럼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 나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지내면 그만이지. 제 대답에 아들 민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지요. 정말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으세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던 민수의 환한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그렇게 저는 불과 며칠 만에 제 평생이 담긴 짐을 꾸려 정든 서울을 떠났어요. 처음 몇 달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아들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 적적했던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주었거든요. 할머니 하고 우르르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서러움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어린 지훈이와 지아가 제 손을 잡고 마당에서 뛰어놀 때면 아, 내가 이래서 살아가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학원이다 뭐다 바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들 내외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지요. 처음에는 애들이 커가면서 바빠져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으로 달래곤 했지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애들 지금 숙제해야 해서요. 곧 학원 갈 시간이라서요 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10분을 넘기기 어려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손주들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 거면 내가 왜 그 좋은 집을 내주고 이 먼 곳에 내려와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유난히 좋던 봄날 오후였지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 보는데 아직 아기 티를 벗지 못한 지훈이와 지아의 사진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지더군요. 보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 곧바로 조촐한 짐을 챙겼어요. 아들 민수에게 미리 연락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깜짝 방문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할머니가 짠하고 나타나면 우리 손주 녀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지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간식거리를 사서 가방에 넣는 내내 제 마음은 이미 강남의 아들 집에 가 있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어요. 높다란 빌딩 숲 사이로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자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입구 화단에는 제가 떠나기 전 직접 심었던 철쭉이 올해도 어김없이 활짝 피려 저를 반겨주더군요. 그걸 보니 괜스레 코끝이 찡해져 왔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정겨웠지요. 익숙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15층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설렘으로 살짝 떨렸어요. 제 마음은 이미 할머니 하고 달려나올 손주들을 품에 가득 안고 있었지요. 딩동. 드디어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금방이라도 문이 활짝 열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아 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아, 맞네. 평일 낮이니 학교에 갔겠구나. 그래도 며느리 수진이는 집에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초인종을 힘주어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분명 제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맞았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냉랭하기 짝이 없는 말투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저를 모를 리가 없는데 대체 왜 저렇게 낯선 사람처럼 묻는 걸까요? 나야 나. 최정숙. 문 좀 열어주렴. 제 목소리를 확인한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인터폰 너머로 희미하게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지요. 저는 혹시 인터폰이 고장이라도 났나 싶어 문에 바싹 귀를 가져다 댔어요. 바로 그때 다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뒤섞인 훨씬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는 갑자기 웬일이세요?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어요. 웬일이세요라니요. 제 집에 제가 오는데 웬일이냐고 묻다니요. 더구나 연락도 없이라니.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따져 묻는 말투였어요. 서운함과 함께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내 집에 내가 오는데 그것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니? 일단 문 열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돌아온 대답은 제 상상을 한참이나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집안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 좀 그래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딸깍.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은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잠시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집이 어수선해서 문을 못 열어준다니요. 그게 이 집의 주인이자 시어머니인 저를 문 밖에 세워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정말 집이 발 디딜 데도 없을 만큼 엉망이라 민망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 앞에서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급하게라도 거실이라도 대충 치우고 곧 문을 열어주겠지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요. 그렇게 1분이 흐르고 5분이 흐르고 어느덧 10분이 훌쩍 지났어요. 차가운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에 신락 같던 기대는 점점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변해갔지요. 저는 다시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어보려 했지만 청소하는 소리는커녕 작은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정적만이 저를 짓누를 뿐이었지요. 그때였어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오셨는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 최 사장댁 할머니 아니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손주들 얼굴 좀 보러 왔어요. 그런데 왜 문 밖에서 계세요? 안에 사람이 없나 봐요. 옆집 아주머니의 순진한 물음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차마 며느리가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게요. 애들 엄마가 잠깐 뭘 사러 집 앞에 나갔나 봐요. 금방 온다고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말았지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거짓말에 옆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들어갔고 복도에는 다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렇게 또 5분이 흘렀어요. 이제는 총 1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더 이상은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 뿐이었지요. 며느리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였어요. 저를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그냥 돌려보낼 작정인 거지요. 발끝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이웃들의 눈초리도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서요. 저는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의 전부였던 저 문이 이제는 저를 완강히 거부하는 차갑고 단단한 벽이 되어버렸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지요. 수진이는 대체 왜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정말 집이 더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 그렇게까지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짓누른 것은 아들 민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기나 할까? 만약 안다면 제 엄마가 이런 취급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까? 온갖 씁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어요. 지방의 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따지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니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세차게 충돌했지요.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만 들렸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인터폰으로 어떻게 말했고, 제가 무려 15분이나 차가운 복도에서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사실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 수진이를 나무라주길 간절히 바랐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생각이 짧았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와 같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아, 엄마. 그 일 때문에 수진이랑 통화했어. 오늘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끙끙 앓아누워 있었나 봐.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야. 엄마 올 줄 알았으면 약이라도 챙겨 먹고 일어났을 텐데 갑자기 와서 자기도 너무 당황했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감기 기운이 심해서 문을 못 열어준다니요. 아파서 꼼짝도 못할 정도였다면 오히려 어머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문 열어드릴 힘도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집이 지저분하다는 핑계는 또 뭐였고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너무나도 어설픈 변명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들이 단 한순간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15분이나 문 밖에 세워둘 수가 있니?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 엄마도 좀 이해해줘. 아픈 사람한테 뭘 그렇게까지 서운해. 그리고 엄마도 앞으로는 그냥 불쑥 찾아가지 말고 오기 전에 미리 연락 한번 하고 와. 수진이도 손님 맞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들의 말은 겉보기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가시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어요. 모든 책임이 미리 연락하지 않고 찾아간 제게 있다는 듯한 말투였지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무슨 불쑥의 검문이라도 나가는 성가신 손님인가요? 서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준비는 또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거니? 거기가 원래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에 가는데 왜 며느리 눈치까지 보면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그 순간 전화 저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한마디가 되었어요. 엄마, 그 집 우리한테 주신 집 아니야?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아? 쿵. 제 심장이 저 아래 까마득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한테 주신 집. 왜 자꾸 엄마 집이라고 그래?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저 아들 민수가 손주들 키우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빌려준 것뿐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 그 집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인 저를 초대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손님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도 없었지요.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았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우리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어떻게 버텨왔는지, 새벽 시장에서 팔던 그 시절,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 물건을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지만 참아야 했던 그 시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들, 결혼식장에서 아들의 양복 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이제야 내 짐을 덜었구나 안도했던 그 기억들,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 집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더군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지켜야겠다고. 무엇보다 제 존엄성을 되찾아야겠다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인터넷을 뒤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지요. 제가 무슨 법률 지식이 있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제 평생이 헛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박선영이라는 여성 변호사였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이 가더군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어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충분히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집은 법적으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고 아드님께 증여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저 거주를 허락하신 것뿐이니 언제든지 그 허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제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가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박 변호사님은 제 망설임을 눈치채셨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평생 힘들게 모으신 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대우를 받으실 겁니다. 박 변호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이건 제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날, 제 손은 떨렸어요. 이 편지가 도착하면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혹시 화해를 청하며 사과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화를 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후 박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아드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네요. 소송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정말 저와 맞서기로 한 거였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 한 번 없이 그저 변호사를 앞세워 맞서기로 한 거지요. 그날 밤 저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가?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온갖 의심과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아니야, 최정숙.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당당하게 맞서야 해.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했고 증거 자료들을 준비해야 했지요.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법정에서 아들을 마주했을 때였어요. 저 멀리 피고석에 앉아 있는 민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제가 10달을 뱃속에 품고 젖을 먹여 키우고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의 상대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변호사와만 이야기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서러움보다는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끝까지 제 눈을 피하다니.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아들 측 변호사는 제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어요. 구두로 증여 의사를 밝혔다는 거였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박 변호사님은 제 편에서 열심히 싸워주셨어요. 증여라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저 거주를 허락한 것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지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제 오랜 친구들이 증언대에 서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아들에게 빌려준 것뿐이라고 늘 말했다고 증언해 주었어요. 특히 제 친구 영희가 했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최정숙 씨는 제가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마련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 교육비 대느라 당신은 헌 옷만 입고 다니던 그 모습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 친구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줬을 리가 없어요. 늘 나중에 나이 들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영희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제 권리를 되찾은 거지요. 박 변호사님이 저를 부축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긴 게 맞긴 한데 이게 정말 승리인가 싶더라고요. 제 아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게 과연 기뻐해야 할 일인가. 법정을 나서는데 멀리서 민수가 보였어요. 수진이와 함께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지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모자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구나. 이 소송으로 제 재산은 지켰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거지요. 판결이 난 후에도 아들 민수는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강제 집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제 집행이라니.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거든요. 법원 집행관이 와서 강제로 아들 가족을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제 손주들까지 그렇게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집을 비우겠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박 변호사님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지요. 강제 집행 날짜가 잡혔어요. 박 변호사님은 제게 그날까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해요. 제가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강제 집행 당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아침을 먹으려 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약속된 시각에 맞춰 서울로 향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법원 집행관과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와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궁금해하는 이웃들도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더니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길을 비켜주기만 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는 아직 짐도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았어요. 손주들의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부엌에는 아침 설거지가 그대로 있더군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구를 옮기고 짐을 상자에 담고 그 모든 광경을 저는 멀거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지훈이와 지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지아가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으로 제 손주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아야 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수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얼굴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차갑게 말했어요. 만족하셨어요, 어머님? 이렇게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아서 기분이 좋으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대꾸하려다가 꼭 참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너희가 조금만 제대로 대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수진이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몇 시간에 걸쳐 짐이 모두 나갔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마음 한편이 허전하기만 했어요. 이 집에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저를 돌아보았어요. 한마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여 인사하더군요. 그리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이사업체도 떠나고 집행관도 철수하고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승리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창문 밖으로 아들 가족이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주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게 보이더군요. 지아가 고개를 돌려 이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들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 이렇게 상처받는 건데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최정숙.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당연한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을 매매하실 건가요? 네, 그래야겠어요.
이 집에 다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어서요. 박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어요. 강남 아파트라 그런지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지요.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남에게 넘겨주게 되었네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이미 이 집은 제게 아픈 기억뿐이니까요. 아파트를 판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평생 보지 못한 큰 돈이었지요. 하지만 그 돈을 보면서도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는데요. 며칠간 멍하니 지내다가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아들 걱정, 손주 걱정에 정작 제 친구들은 소홀히 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수가, 내가 정말 잘했어.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이제라도 제 권리를 찾아서 다행이야. 친구들은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 생각 말고 내 인생 살라고 등을 떠밀어 주더군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부산 시내를 떠나 좀 더 조용한 곳에 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마당이 있는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흙을 밟으며 살고 싶었어요. 부동산을 통해 기장 쪽에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봤어요. 바다가 가까운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집은 아담했지만 작은 마당이 딸려 있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텃밭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더군요. 이 집이에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계약을 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설레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할 수 있었지요. 집 앞 마당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수가, 여기 정말 좋네. 우리도 자주 놀러 올게. 응, 언제든지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해질녘의 노을이 참 아름다웠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부터 저는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상추 모종을 사다 심고 고추 모종도 심었어요. 호미로 땅을 파고 모종을 심는 일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면접교섭권 신청하실 건가요? 손주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손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민 끝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미워도 손주들만큼은 계속 만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게 결정이 났다고요. 민수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법원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 날이 다가오자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손주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까?
혹시 만나기 싫어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요. 약속 장소는 해운대 근처 공원이었어요.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멀리서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와 지아가 컸더라고요. 몇 달 만에 본 건데도 제법 훌쩍 자라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더군요. 민수가 뭐라고 말하자 아이들이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어요. 할머니, 지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지아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민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2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아이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할머니, 우리 새 집 엄청 작아요. 방도 작고,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그래,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괜찮지 않니? 지아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아이들과 함께 보낸 2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다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갈 때 지아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더군요. 할머니, 다음 달에 또 봐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적어도 손주들과의 관계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것.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점점 제 삶의 활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키운 상추며 고추가 제법 자라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마당에 나가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지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가 우편함에 들어 있었어요.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요가 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더군요.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고민하다가 서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붓글씨를 배우는 거였지요. 첫 수업에 갔을 때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정숙이라고 해요. 저도 자기소개를 하고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친절하게 맞아주시더군요. 그 중에서도 김순자 씨라는 분과 특히 친해졌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순자 씨도 자식 때문에 고생이 많았대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니 연락도 잘 안 되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일이 생각나서 같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숙 씨는 그래도 용기 내서 소송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럴 엄두도 못 냈어요. 순자 씨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끔 제가 잘한 건가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정숙 씨가 맞아요.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은 거잖아요. 저도 용기를 좀 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복지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봉사활동도 나갔어요.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거였지요. 처음에는 제가 봉사를 받아야 할 처지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이 많더군요.
어떤 할머니는 자식이 아예 없어서 혼자 사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연락이 끊겨서 혼자 지내시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 처지가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삶이 조금씩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시니어 분들을 위한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모임인데요? 자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시니어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모임이에요. 어머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먹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었지요. 좋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당당한 시니어 모임은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어요. 첫 모임에 10분 정도 오셨는데 모두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군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아들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소송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결국에는 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줬는데 이제는 갚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을 고소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해해요, 그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참기만 하면 상황은 더 나빠져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박 변호사님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모임 이후로 몇 분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받고 싶다고요. 저는 박 변호사님과 연결해드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모임은 점점 커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셨지요. 어느 날은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당당한 시니어 모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이게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소송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모욕을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진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떳떳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기사가 나간 후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연락 주신 분들도 많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지요.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부모답지 못하다고요.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인생이고 제 선택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예요. 손주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많이 편해졌지요. 지훈이와 지아도 저를 편하게 대하고 할머니 집에도 가끔 놀러 와요. 어느 날 지아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아빠랑 싸웠어요? 아빠랑 싸운 게 아니야. 할머니가 할머니 권리를 지킨 거지. 무슨 뜻이에요? 지아는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옳은 일이었다는 걸요. 민수와는 아직도 서먹한 관계예요. 손주들을 데려다주고 데려갈 때 간단히 인사만 나눌 뿐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가족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을 거야. 내 존엄성을 지킨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요즘 제 일상은 평온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손주들을 만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어제는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온 첫 해에 열린 감이에요. 그걸 따서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내 집에서, 내 마당에서 내가 키운 것을 먹으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69의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진짜 멋지게 늙어가는 방법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